오늘 저희와 함께 지식의 바다까지 깊숙이 파헤쳐볼 이 흥미로운 대화의 시간에 오신 청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바로 당신.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해서 아마 듣는 내내 집에 있는 약통을 다시 쳐다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챙겨 먹는 약과 영양제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할 자료는 65세 남성 환자분의 소변 유기산 검사, 즉 OAP 정밀 결과고요. 그리고 이분의 대사 최적화를 위해 설계된 12주 통합 기능의학 치료 계획 보고서입니다. 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한 환자의 진단 기록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65세 환자분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무기력함, 만성피로, 그리고 대사 저하가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매일 성실하게 삼키는 약물과 보충제들이 세포 속에서 서로 충돌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면서도 호기심이 확 생깁니다. 보통 나이가 60을 넘어가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구나, 피곤한 게 당연하지 하고 넘기기 십상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체념하시죠.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복잡한 의학 용어나 생화학 지식에 압도당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명쾌하고 놀라운 통찰들만 쏙쏙 뽑아서 마치 흥미로운 추리소설을 읽듯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환자분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무기들을 장착하고 계신지 그 목록부터 찬찬히 살펴보죠. 이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관리하기 위해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계시고요. 네, 갑상선 약이죠. 그리고 고지혈증, 즉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기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인 리피톨을 복용 중입니다.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을 막고 혈당을 잡기 위해 국민 당뇨약이라 불리는 메트포르민까지 드시고 계시죠? 당뇨약에 고지혈증 약에 갑상선 약까지. 약물뿐만이 아닙니다. 활력을 되찾겠다며 DHA와 프레그네놀론 같은 호르몬제를 무려 10년째 장기 복용하고 계시고요. 10년이요? 네, 거기에 L카르니틴, 비타민C,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은 영양제도 매일 아주 꼼꼼히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와, 겉으로만 보면 뭐랄까 완전 무결한 자기관리의 표본 아닙니까?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튼튼한 방패들을 아주 겹겹이 두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혈당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고 영양소도 채우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검사 수치들은 이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 자료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이 약물과 영양제의 조합이 환자의 몸속에서는 끔찍한 기능적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능적 병목 현상이요? 네, 질병을 막으려 먹는 약물들이 도리어 몸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고갈시키고 있었던 거죠. 가장 뼈아픈 배신을 한 건 혈당을 잡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메티포르민이었습니다. 아까 국민 당뇨약이라고 하셨던 그 약이요. 맞습니다. 이 약은 소장 말단 부위에서 비타민 B12가 몸으로 흡수되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꽉 막아버립니다. 물리적으로 차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비타민 B 컴플렉스 알약을 열심히 삼켜도 장에서 아예 셔터를 내리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와,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영양제를 먹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검사 데이터를 보면 그 여파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환자의 소변 검사에서 메틸말로네이트, 줄여서 MMA라는 수치가 정상치보다 무려 6배나 치솟아 있었습니다. 6배나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속에 충분히 있어야 이 MMA라는 대사산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B12가 부족하니까 쓰레기처럼 처리가 안 되고 몸에 쌓여서 수치가 폭발한 겁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단순한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고 신경 손상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오, 영양제를 입으로 삼키기만 하면 내 몸에 당연히 다 흡수될 거라는 순진한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데요. 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럼 장에서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우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알약으로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니 이 12주 치료 계획의 1단가를 보면 혀 밑에서 녹여먹는 설화정 형태의 활성형 B12, 즉 메틸코발라민을 처방합니다. 아, 알약이 아니라 혀 밑에서 녹이는 약이요? 네, 위와 장을 거치지 않고 구강 점막의 모세혈관으로 직접 흡수시키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면 아예 혈관으로 바로 쏴주는 주사요법을 써야만 이 막힌 흡수 경로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타민 B12 이야기만 들어도 청취자 여러분 벌써 약장 안의 영양제들을 다시 보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산 넘어 산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고지혈증 약 스타틴에도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다고요? 네, 환자분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드시는 리피토 같은 스타틴 계열 약물의 원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의 핵심 효소를 억제합니다. 기름때를 안 만들게 막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단된 경로가 우리 세포의 핵심 에너지원인 코큐텐이 만들어지는 경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나. 혈관벽에 기름때 끼는 걸 막아보겠다고 약을 먹었는데 그게 엉뚱하게도 세포의 에너지 공장 가동을 멈춰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환자분의 몸을 아주 멋진 최고급 스포츠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심장인 엔진을 잘 굴리려고 제일 비싼 프리미엄 연료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정작 연료 호스 중간이 꽉 집혀 있어서 엔진에 기름이 한 방울도 안 가는 겁니다. 차는 덜컹거리고 시동이 꺼지려 하겠죠. 연료가 없는 게 아니라 길목이 막혀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답답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스포츠카 비유가 지금 환자의 미토콘드리아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코큐텐이 고갈되니 세포 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연비가 완전 꽝이 되는 거군요. 더 큰 문제는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역설적으로 혈관 내의 활성산소가 뿜어지는 산화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 막으려다 혈관을 더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일반 코큐텐이 아닌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유비퀴놀 형태의 코큐텐을 보충해 줘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환자분 몸속이 그야말로 꽉 막힌 도로 위 아수라장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 즉 OAP 수치들을 보면 이 대사공장의 경고등이 그냥 켜진 수준이 아니라 삐용띠용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검사에서 수치가 높다고 해봐야 정상치에서 간당간당하게 벗어난 수준을 상상하는데 이분의 데이터는 수치가 2배, 3배도 아니고 5배, 7배씩 로켓처럼 솟구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죠. 자료에서 이름도 어려운 알파 케토 이소발레레이트라는 수치가 7.7배나 뛰었다는데 대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이 수치들은 환자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알파케토 이소발레레이트가 7.7배 높다는 건 단백질 대사에 심각한 정체를 의미하죠. 단백질 대사요? 네, 우리가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그 안에 분지사세 아미노산, 일명 BCAA가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데 이 대사 과정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훌륭한 영양소여야 할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독소처럼 찌꺼기로 몸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단백질이 오히려 몸에 쓰레기로 쌓여서 독이 되고 있다고요? 이 꽉 막힌 단백질 대사의 교통체증을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더 먹어야 하나요? 약이 아니라 이 대사 경로를 뚫어줄 교통경찰 역할의 영양소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 찌꺼기들을 분해하려면 우리 몸에 BCKDH라는 아주 복잡한 효소 복합체가 가동되어야 하는데요. 네. 이 효소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B1, B2, B3, B5 그리고 리포산이라는 영양소가 한 팀으로 뭉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비군 비타민들하고 리포산이요?
그렇죠. 지금 환자분은 갑상선 약인 신지로이드로 억지로 대사속도, 즉 자동차의 가속 페달은 계속 밟아대고 있는데 이 속도를 감당하며 윤활유 역할을 해줄 비군과 리포산이 급격히 소모되어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엔진 오일 없이 풀악셀을 밟으니 엔진이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페달은 밟는데 윤활유가 없어서 엔진이 타지러 가고 있다. 또 자료에서 눈에 띄는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떤 거죠? 파이로글루타메이트 수치가 7.8배 뛴 건 어떤 경고입니까? 파이로글루타메이트 수치가 높다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 항산화제이자 해독의 핵심 물질인 글루타치온 탱크가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는 강력하고도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환자분 복용 약물 리스트를 꼼꼼히 봤거든요. 이분은 이미 글루타치온을 몸에서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NAC, 즉 N아세틸시스테인하고 MSM 식이황을 아주 열심히 챙겨 두시고 계셨습니다. 네, 아주 잘 찾아보셨네요. 그런데도 탱크가 텅 비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료를 넣어줬는데 왜 비어있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재료를 줬는데 왜 제품이 안 나오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약물과 환경 독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족족 써버리는 이른바 밑빠진 독의 물붓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 만드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 글루타치온이라는 완성품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컨베이어 벨트의 핵심 부품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죠. 글리신이요. 네. 자동차 조립 라인에 문짝과 엔진은 잔뜩 있는데 바퀴가 하나도 공급되지 않아서 완성차가 한 대도 못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아, 영양제를 아무리 때려 부어도 부품 하나가 비어있으면 공장이 아예 멈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2주 치료 계획에 2단계를 보면 기존에 드시던 NAC에다가 빠져있던 부품인 글리신 3g 파우더를 폭탄처럼 투하하는 처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멈춰있던 글루타치온 공장을 강제로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거든요. 아예 파우더로 쏟아붓는군요. 게다가 간 해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글루카레이트 수치가 무려 9배나 폭등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글루카레이트 수치가 9배 폭등이요? 간이 지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수준 아닙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글루타치온 공장 멈춤 현상과 관련이 깊은가요? 매우 깊습니다. 간 해독 지표인 글루카레이트가 폭등했다는 건 간의 이상 해독 경로에 엄청난 과부하가 고렸다는 뜻입니다. 이상 해독이요? 우리 간이 독소를 몸 밖으로 걸러낼 때 1차로 독소를 잘게 부수고 이걸 일상해독이라고 하고요. 2차로 그것을 물에 잘 녹는 형태로 포장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이상해독이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네. 지금 이 환자분은 잘게 부수는 건 어떻게든 하는데 포장해서 배출하는 두 번째 하수구 단계가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겁니다. 하수구가 막혔다. 네. 지난 10년 동안 활력을 얻겠다고 장기 복용한 DHEA, 프레그네놀론 같은 호르몬제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살충제 같은 환경 독소들이 간의 배수구를 꽉 막아버려 치우고 치워도 쓰레기장처럼 독소가 넘쳐나는 상황인 거죠. 정말 듣기만 해도 제 간이 다 피곤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간 해독, 미토콘드리아 등 조금 무거운 생화학 공장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인간적이고 우리 모두가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죠. 제가 치료계획 보고서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환자분이 의사에게 호소한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를 많이 쓴 날이나 스트레스 받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묽은 변을 보거나 냄새가 지독해져요. 흔히 말하는 기분 좋은 황금똥을 잃어버렸다는 호소였죠.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불평이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하는 장뇌축, 즉 겉브레인 액시스의 전형적인 증상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노동을 한 것과 대변의 상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뇌랑 장이 무슨 초고속 인터넷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개념 맞죠? 머리를 쓴 게 어떻게 장으로 바로 신호가 가는 건가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반응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고도의 정신적 노동을 하거나 급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마치 정글에서 맹수와 마주친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과하게 흥분합니다. 비상사태가 발령되는 거군요. 맞아요.
몸이 생존을 다퉈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살아남는 데 필요 없는 기능부터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아, 음식을 녹이는 위산과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 분비가 억제되고 장의 연동 운동이 뚝 멈춰버리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으니 밥 먹고 소화할 여유가 없다고 뇌가 판단해버린 거군요. 장이 멈춰버린 틈을 타서 그럼 장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놈들이 빈집털이 파티라도 벌이는 건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멈춰버린 장 속에 길게 머무는 동안 따뜻하고 습한 그곳에서 장내 곰팡이인 진균과 유해균들이 미친 듯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피는 거네요, 몸속에서. 그렇죠. 실제로 이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장내 곰팡이가 내뿜는 대사물질인 디아라비니톨 수치가 정상치보다 2.1배 상승해 있습니다. 음식물이 썩고 부패가 일어나니 변의 색깔이 어두워지고 끈적끈적해지며 형태가 무너지는 거죠. 우와, 생각만 해도 불쾌한데요. 더 심각한 건 이 단백질 부패 과정에서 암모니아 독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오로테이트라는 수치가 2.9배나 상승했는데 이 맹독성 암모니아가 혈관을 타고 뇌로 다시 올라가서 머리가 꽉 막힌 안개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유발합니다. 와, 뇌가 피곤해서 장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장이 뿜어낸 독소가 다시 뇌를 공격해 피로하게 만드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악순환도 이런 지독한 악순환이 없네요. 위에서 때리고 아래에서 독가스를 뿜어대고.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합니까? 그냥 약국에서 지사제 하나 사 먹고 버텨야 하는 건 절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대중요법이 아니라 기능의학적인 접근은 아주 세밀하고 전략적입니다. 12주 계획의 3단계를 살펴보죠. 네, 3단계. 우선 혈액을 타고 도는 암모니아 가스를 청소하기 위해 L-아르기닌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처방은 머리를 많이 써서 교감신경이 날뛰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에는 뇌의 과흥분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아미노산인 L테아닌을 선제적으로 복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하, 장이 망가지기 전에 뇌를 먼저 진정시키는 거군요. 네, 미주신경을 타고 장으로 내려가는 셧다운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와, 뇌를 진정시켜서 다음 날의 설사와 장 트러블을 예방한다니 진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럼 이미 장에 번식해버린 그 징그러운 곰팡이들, 그 진균 파티는 어떻게 진압합니까? 보통 병원에 가면 아주 독한 항생제를 처방해주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 노르믹스 같은 강력한 장내 항생제를 쓰기도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이미 대사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독한 약은 초가상관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으니까요. 대신 12주 계획에서는 사카로마이세스 블라디라는 아주 강력하고 유익한 효모균을 처방합니다. 사카로마이세스 블라디오? 곰팡이를 약으로 직접 폭격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착한 균을 넣는다고요? 네, 일종의 용병술집입니다.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착한 효모균을 장에 대량으로 풀어서 나쁜 진균들이 살 공간을 물리적으로 빼앗고 밀어내어 자연스럽게 쫓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오, 폭탄을 던지는 대신 강력한 아군을 투입하는 전략이죠. 이와 동시에 곰팡이들의 가장 맛있는 식량이 되는 빵, 밀가루, 설탕 같은 당분을 철저히 절제하는 식단을 병행해야만 적군의 보급로를 끊고 장벽을 튼튼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독한 약으로 적을 죽이려는 대신에 착한 용병을 투입하고 적군의 식량 보급로를 끊어서 말라 죽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방법이군요. 맞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제 머릿속 브레인 포그가 거치고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속으로 영양제는 그래도 무조건 종류별로 많이 고용량으로 챙겨 먹을수록 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네, 집중하셔야 합니다. 영양제의 양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충격적인 반전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양제의 과유불급을 가장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환자분의 비타민C 복용량입니다. 환자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하루에 무려 6g, 즉 6000mg이라는 초고용량 비타민C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6000mg이면 진짜 엄청난 양이네요. 비타민C가 훌륭한 항산화제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몸속에서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는 옥살산염이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옥살산염이요? 그거 우리가 시금치나 견과류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결석 생길 수 있다고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위험한 물질 아닌가요? 네, 정확히 아시네요. 그런데 이 환자분에게는 신장 결석보다 훨씬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경동맥의 죽종, 즉 혈관 내벽에 기름때와 염증에 뭉쳐서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하, 혈관이 좁아져 있군요.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해 옥살산 수치가 폭등하게 되면 이 옥살산이 혈액 속을 떠도는 칼슘과 찰떡처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합물이 혈관 내벽의 상처나 죽종에 가서 달라붙다 침착되면 말랑했던 기름때가 마치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관 석회화를 급격히 가속할 수 있습니다. 맙소사, 심장병을 막아보겠다고 혈관 건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챙겨 먹은 비타민C가 오히려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터지기 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경고네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대체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합니까? 그래서 12주 처방에서는 비타민C를 끈지는 않되 하루 총량을 절반인 3g으로 확 줄이고 그마저도 1g씩 3번에 나누어 드시라고 섭취 방식을 수정한 겁니다. 아, 한 번에 먹지 말고요. 네, 한 번에 폭푸수처럼 쏟아부어 옥살산염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는 거죠. 좋은 거니까 한 움큼씩 많이 먹자는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부메랑이 될 수 있네요.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호르몬제들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매일 챙겨 먹었다는 DHEA랑 프레그네놀론이요. 사실 이것도 피로에 지친 중년 남성들에게는 청춘의 샘물, 활력의 묘약으로 불리면서 해외 직구로 많이들 사서 드시잖아요. 그 호르몬제들이 일시적인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신경계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채찍질이요? 아까 자동차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차를 주차해 두고 기어를 중립에 두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엑셀을 밟아대서 엔진 RPM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아이들링 상태로 과활성화시키는 거죠. 아, 가만히 있어도 웽하고 돌아가는. 네, 검사 결과를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고 남은 부산물인 HbA, VMA 수치가 모조리 높게 솟구쳐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쉬지 못하고 과열되어 있다는 증거죠. 컴퓨터로 치면 CPU에 심하게 오버클럭을 걸어서 속도는 빠른데 쿨링팬이 고장나고 보드가 타버리기 직전이란 뜻이군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가장 무서운 문제는 이렇게 뇌신경을 쥐어짜다 보니 뇌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흥분성 독소인 퀴놀리네이트 수치까지 치솟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독소 수치까지요? 네, 뇌신경이 과열되어 스스로 타버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인지기능 저하나 브레인 포그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폭주하는 기관차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네요. 쿨링팬을 돌리려면 어떤 처방이 내려졌나요? 우선 트립토판처럼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흥분성 영양제는 당장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날뛰는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을 취침 전에 400에서 600mg 정도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하여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마그네슘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군요. 네, 비타민 B3, 나이아신도 이 과열된 신경 경로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훌륭한 소화기 역할을 해주고요. 아, 오늘 정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지식의 항연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5세 남성분의 유기산 검사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분이 매일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는 결코 60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환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약물들, 즉 메트포르민과 스타틴이 오히려 생존에 필수적인 B12와 코큐텐을 장에서부터 막아버리고 빼앗아가는 거대한 대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약이 길을 막고 있었다. 여기에 10년간의 호르몬 요법, 그리고 뇌의 스트레스가 장을 멈추게 하는 장뇌축의 악순환이 겹치면서 복구하기 힘든 병목 현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점들이 정확한 기능의학적 검사와 영양학적 튜닝, 즉 부품 교체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자분에게 처방된 12주 대사재건 계획의 진정한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정말 통쾌한 결론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청취자 여러분도 본인이 혹은 부모님이 매일 습관처럼 털어넣고 있는 약물과 보충제들의 목록을 식탁 위에 한번 쫙 펼쳐놓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이것들이 내 안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한 놈이 다른 놈의 멱살을 잡고 흡수를 막으며 피 같은 에너지를 뺏고 있는지 말이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수십만 원짜리 값비싼 영양제를 추가로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우리 일상의 아주 기초적인 식습관부터 돌아보는 지혜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자료의 12주 계획 1단계에 아주 흥미롭고도 단순한 처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마인드풀 이팅, 즉 밥을 먹을 때 한 입에 20번씩 꼼꼼 씹어 먹고 최소 20분의 식사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와... 이 단순하게 씹는 행동이 부교감 신경인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멈춰있던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스트레스로 망가진 장, 뇌축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밥 한 입에 20번 씹어먹기. 진짜 비싼 약보다 더 효과 좋은 훌륭한 명약이네요. 자, 이제 이 깊고도 놀라운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현대의학 시스템은 참 대단하죠. 혈당 수치가 높으면 혈당을 낮추는 약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걸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하는 데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확실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유기산 검사 자료를 통해 명백히 목격했듯이 약이 겉으로 보이는 화재 경보기에 불을 화려하게 끄고 있는 동안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가장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엄청난 이자의 대사적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몸이라는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생태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대체 누가 누구의 에너지를 남몰래 빼앗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당신이 무심코 삼킨 그 알약 한 알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내 몸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